장례가 끝나고 조용히 형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형, 유산은 어떻게 하려고 해? 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고 내가 시골에서 농사 다 지으면서 고생했잖아. 넌 서울에서 편하게 지냈고, 그러니 이 집이랑 땅은 당연히 내 앞으로 해야지. 나는 그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 아버지께 드린 1억 5천만 원 기억 안 나? 형 장사 미천으로 다 들어갔잖아. 30년 전 그때 나 아파트 살 돈이었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형은 싸늘하게 날 쳐다보며 말했다. 빌려줬다고? 그건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다 갚은 거야. 너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님, 정말 이럴 수 있으세요? 형님네 장사 시작할 때 저희가 아파트 살 돈까지 다 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억이 넘는 유산까지 다 형님네 몫이라고요? 우리는 서울에서 가진 거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요. 빌린 것도 안 갚고 유산도 못 나누겠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형과 형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라고 생각해? 그 소란 속에서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형의 말, 형수의 말, 심지어 내 말에도 눈물이 흘렀다. 형과 형수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그 눈물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는 몇 년 전 직장 생활하다 퇴직한 수원 사는 나이 60의 김정호입니다. 가슴 한편이 빈 것 같은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형과 유산 다툼 속에 지난 30년 전 형에게 사업 자금 빌려줬던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형은 아버지와 나에게 사업을 해보겠다며 말했지만 실제 가게 자금은 내가 아파트 마련하려던 돈이었다. 서울 변두리 아담한 분식집이었지만 맛있다는 소문에 손님이 늘었고 형은 냉장고, 설비, 인테리어 등 이유를 붙여 계속 돈을 요청했다. 나는 적금에 손대고 대출까지 받아 형에게 건넸다. 그 사실을 안 아내는 당신 제정신이야? 라며 대판 싸웠고 나는 형이 잘 되면 갚을 거야 라며 끝까지 감쌌다. 그때까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식당이 좀 되면서 형이 곧 갚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형은 가게 테이블이 몇 개 안 돼 장사가 잘 돼도 매출이 안 오른다며 가게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처음엔 보쌈집이 오픈빨이라는 것이었는지 손님이 꽤 늘었다. 좌석도 넉넉했고 메뉴도 다양해졌다. 형은 이번엔 돈 좀 벌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원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 형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식자재도 싼 걸로 바꾸기 시작했다. 자연히 맛이 떨어졌고 손님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때 건물주가 나섰다. 가게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마감 작업이 부실해 지하에 누수가 났다며 막대한 보수 공사비를 요구했다. 결국 5개월도 못 버티고 형은 가게 문을 닫고 쫓겨나듯 떠났다. 나는 그때까지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아버지께 하소연했지만 형제끼리 그러지 마. 형이 지금 무슨 돈이 있겠냐. 는 말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나는 매일 아내와 싸우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나에게는 전 재산이었지만 고향에 내려가는 형은 그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언젠가 갚겠다는 말도 없었다. 마치 내가 도와주는 게 동생이면 당연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형은 고향에 내려온 뒤 며칠은 밭일을 거들었지만 곧 몸이 아프다며 빠지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다. 아버지는 일 안 할 거면 나가라. 며 분노했다. 형은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라며 버텼고 어머니는 너 하나 때문에 농사 다 망친다. 고 언성을 높였다. 고성이 오가던 저녁 형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형수는 경수 방과 후 수강료도 못 내고 급식비도 밀렸다고 털어놨고 말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는 말했다. 학비는 내가 해보겠다. 대신 내 남편 내일 새벽부터
꼭 일 나오라고 해라. 내일 양배추 심어야 한다. 새벽부터 멀칭하고 정식해야 겨우 끝낼 수 있다. 이때 놓치면 올 양배추 농사는 다 버린다. 밭일에 관심 없던 형은 타 지역 작황부진으로 양배추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밭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비료와 농약값 영수증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동일한 상품인데 시장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쌌고 재고와 양도 맞지 않았다. 이거 내가 직접 산 거 맞냐? 요즘 다 올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지. 형은 얼버무렸고 아버지는 묵묵히 뒤돌아섰지만 얼굴엔 의심이 깊어졌다. 어느 날 형은 밭일에 정신이 없을 때 전화를 걸어 나를 다그쳤다. 자식이면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냐? 나 혼자 허리 끊어져라. 땅 파고 비닐 씌우고 물 대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냐? 형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그 말 속엔 누가 뭐래도 내가 다 했다는 분노와 인정 욕구가 묻어났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입을 열 수 없었다. 형이 내가 직장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 그저 말문이 막혔다. 그날 저녁 형은 식탁에서 말했다. 이번 농사 끝나면 어차피 정호는 농사 일에 관심이 없으니 밭농사도 논농사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쌀 수확 후 형은 말도 없이 트럭 옆에 쌀 포대를 쌓아두고는 말했다. 이 쌀 네가 좀 팔아줘야겠다. 일도 안 도왔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 농협에다 팔면 제 값을 못 받잖아. 난 밭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주말마다 직장을 오가며 농산일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형은 말을 끊었다. 가서 좀 수소문하고 다녀. 너는 도시 살고 아는 사람도 많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팔아. 결국 나는 형에게 사정사정해서 20kg 5,000포대 중 500포대로 줄여서 트럭에 실었다. 형이 팔라는 가격이 너무 높아 아는 쌀집에 20% 낮은 가격에 팔고 남은 일부는 더 싼 값에 경로당과 이웃에 나눠줬다. 형이 부탁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돼야지.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메꿨다. 며칠 뒤 나는 형과 형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쌀 다 팔았대? 응. 지가 알아서 처리했겠지. 시세보다 20%더 받으라. 그런 건 어쨌고. 말했어. 그리고 나중에 유산 얘기 나오면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돼. 땀 흘린 놈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지는 관심도 없고 일도 안 했으니까. 걔는 농사엔 손가락 하나 안 댔잖아. 땡볕에 허리 휘면서 일하고 발품 팔아가며 쌀 판 놈이 가져야지. 내가 밭에서부터 시장까지 다 했잖아. 걔는 할 말 없어. 그러게. 그런 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맞는 거지. 아? 형은 날 돕게 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날 일 안 한 사람으로 만들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일을 꾸몄던 거였어. 나는 이해가 되자 서글픔보다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다. 형은 그 즈음 자주 말했다.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지. 이 땅, 이 집 형제가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낯을 갈거나 마당 끝의 작물들을 바라봤다. 그날도 그랬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오후, 아버지는 비닐하우스 옆 둔덕에서 미끄러졌다. 깊지 않은 경사였지만 넘어지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틀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는 말없이 상복을 입은 채 향을 피웠고 형은 조문객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농사일은 마무리하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 오기 전에 일보러 나가셨는데. 그 말을 듣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속이 쓰리고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전 형은 아버지에게 동생은 농사도 안 했잖아요. 이 재산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라며 매섭게 말했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슬픔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물론 형의 말과 아버지의 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건 잘 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른다. 형의 말,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셨다. 형의 말에, 내 침묵에 그냥 그렇게 묻히셨다. 이제는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 형과 나 그리고 우리 아내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보통 형제가 일씩, 배우자인 어머니가 1.5를 법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데 형은 어머니도 당연히 무시하고 자기 혼자 유산을 독차지하겠다고 하자 주위 사촌이나 친척들도 소송을 부추겼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내가 마을 슈퍼를 지나치다 동네 아주머니들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경순의 유산 다툼 들었죠? 형이 그 욕심 어디 가겠어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더라니까. 그 동생은 꼭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고 아이고 안 됐다. 아버지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걷다가 그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웃으며 장을 보러 가시던 어머니의 발걸음은 순간 무거워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발끝만 바라봤다. 가슴 깊숙이 저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밤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 화투패를 내려치며 날리는 욕설과 손찌검. 몇 번이고 집을 나가겠다고 싸늘하게 이불을 걷던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다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너희들이 불쌍해서 차마 문을 못 열겠더라. 그 말이 내 귓가에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형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켜온 이 집과 가난 속에서도 함께 자란 우리 형제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60평생 동안 그 너른 서울 자락에 내 집 하나 없어도 말없이 집안일을 도맡고 빠듯한 생활비에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밤잠 설치는 사람. 이대로 포기한다면 그건 나만의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형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어머니처럼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까지 지켜야 하는지. 그 경계는 흐려지고 있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미안함과 원망이 뒤엉켜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장날 시내 커피숍으로 조용히 날 부르셨다. 정호야, 이건 내가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이야. 형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싸우고 이걸로 덮자. 낡은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꺼내 들었다. 대동생명 종신보험 수익자 김정호 보험금 3억, 국민은행 정기예금 통장 잔액 2억 5,300만 원, 농협 예금 통장 잔액 3억 8,500만 원, 그리고 은행 인감.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형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속은 착한 아이야. 형이 욕심을 낼 때마다 나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준비해왔다. 형이 알면 큰일 나겠지. 이걸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이면 좋겠다.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누가 옳고 그르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둘 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고 굽은 어깨.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항상 약하신 분이라고. 늘 맞고 참기만 하시던 분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형이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형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힘없는 더부살이처럼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고 조심스레 말 붙이고
그랬던 두 사람이 농사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아버지, 어머니 대신 차츰 농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호야, 요즘 우리 내외가 농사일 다 하는 거 알지? 아버지 거라지만 이젠 우리 손으로 다 한다. 아버지, 이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힘들고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느끼셨다. 이 집안이 곧 돈 때문에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누가 뭐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준비하셨던 거다.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 이 봉투는 돈이 아니라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등에 얹힌 세월의 지혜가 말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며칠 후 형이 내게 찾아왔다. 형수도 함께였다. 형의 표정은 무겁고 복잡했고 형수는 눈치를 살피며 앉았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호야, 너네 말 충분히 이해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걱정돼. 소송이 걸리면 나도 그렇고 형수도 어머니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형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장남으로서 농산일도 도맡아 했지만 근데 이대로 가면 가족 사이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형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논 하나 팔면 거기서 1억 정도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자. 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그마저도 형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알았어, 엄마 생각해서. 마당 가장자리에는 감나무 잎이 반쯤 떨어져 노란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장독대 옆엔 어머니가 작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엔 무릎 담요를 덮고 손엔 찻잔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우리 형제들과 며느리들, 손녀가 함께 김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가 웃고 누가 양념을 튀기고 딸아이는 배추 속을 몰래 집어먹다 엄마한테 혼이 나고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어린 시절 함께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머니의 지혜로 갈라질 뻔했던 가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응어리까지 모두 풀리는 건 아니었죠. 저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